바닷물이 얼마 전 해수면이 얼마 더 올라가고 다 일어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조개류가 90% 사라지고 백화현상이 광범위에 확산되고 건조지대가 쭉쭉 늘어나면서 수소나 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작물인데 15%에서 20% 정도까지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파국은 어쩔 수 없거든요. 이미 너무 늦었고요. 근데 아주 회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는 걸 막자는 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교수입니다. 야, 식량위기 대한민국. 처음에 책 제목을 제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책 반드시 한번 봐야 되겠다, 궁금한 거를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읽고 오늘 남재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 일 아니면 뵙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일단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우리 남 박사님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시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이시고 제가 아는 농업, 임업, 기후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식량이 이제 안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의 이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지구 기온이 0.5도 올라갔을 때, 1도 올라갔을 때, 2도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0.5도, 1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조금 덥지 이런 정도인데 그 1도가 올라갔을 때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산업 시대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1도, 1.1도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나.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1도 올랐으면 1.1도 올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도 올라갔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2도라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평균 기온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1도라는 건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지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땅에 사니까 땅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0%가 바다지 않습니까? 물은 땅보다는 천천히 오르잖아요. 지금까지 올라간 열은 대부분 다 바다가 다 이제 끌어안은 거죠.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모든 물리 현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도 99도에 끓는 거 아니잖아요. 100도가 딱 깨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물이 지금 99도라고 쳐요. 100도 끓으면 문제가 된다고 치죠. 그럼 99도인데 1도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루에 150종씩 동식물들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도가 올라가면 핵폭탄에 비교하신 게 있으신데? 물리학자들은 1도가 올라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열량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산업사회 이전부터 한 150년, 200년 전부터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1.1도가 오르기 위해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했지만은 한 1.5개에서 3개 정도가 1초에. 이게 한 200년 동안 터지면은 1.1도가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는 이게 바다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물이 끓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더 올라가잖아요. 1.5도, 2도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적으로 1.5개에서 3개가 터졌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열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이거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그럼 초당 5개, 6개가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는 더 많은 숫자가 10개, 15개가 터지는 게 한 2도 정도 세상을 보면 되는 거죠. 핵폭탄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이미지가 확 와닿잖아요. 외국의 여러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하도 이게 사람들이 1.5도라는 걸 인식을 못 하니까 우리 때까지가 이제 평균 1.5개, 3개 터졌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계속 초당 5개, 6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표현 중에 하늘을 쳐다보지 마 이렇게 쓰신 게 있던데 어떤 의미를 쓰신 거예요? 넷플릭스 영화에서 이제 그 표현을 가져왔는데 한참 회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혜성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혜성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기후변화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혜성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치적 이슈도 그렇고 환경 이슈도 그렇고 많은 이슈들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사라지고 논쟁만 남지 않습니까? 논쟁만 남아가지고 대부분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질 않고 일반 언론이 다루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정보를 파악하는데 대개 그런 분들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가 오게 되면은 과학적 증거가 예를 들어서 한 90이 오고 반대 증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10 정도 오면은 언론에서는 되게 반반 정도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기엔 저거는 논쟁적인 사안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기후변화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당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있잖아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다뤘던 오존층 파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이거보다 단순하게도 했지만은 피부암 같은 거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불화가스 이거를 가지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랑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근데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보통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로 이 문제가 지금 하지 않아 10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20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렇죠. 정치인들은 선거를 바로 내년에 해야 되고 내후년에 해야 되죠. 타임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야, 볼 거 없어. 세상은 괜찮을 거야. 왜 그래? 이런 게 논쟁으로 인식되면서 위험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석이 되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에 대해서 언론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 반반씩을 얘기하고 중립을 지키고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지금 기득권에 대한 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거 참 좀 문제긴 문제네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당장 우리가 정권을 잃게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는 위험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걸로 의미하잖아요. 결국 이게 롱텀 뷰를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이산화탄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들 2050년까지 하겠다고 전 세계가 약속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약속 비스무리하게 이게 과연 그럼 이제 지켜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검은 연기에 뛰던 가슴은 검은 패널에도 뛸까. 농축산 분야의 메탄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까. 질문을 하시고서 답을 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2050년이 되면은 탄소 중립을 할지 못할지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탄소 정말 어려운 거다. 이거는 약속한 건 아니죠. 어쨌든 계획을 세워가 이렇게 하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위험이 이제 바로 앞에 보이니까 저런 상황을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부터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지켰는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니들 정말 제대로 약속 이행했어 못했어. 이게 이제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 못 지키면은 창피 좀 당해. 이런 시스템이 파리 시스템이죠. 창피 좀 당해. 창피라는 것도 사실은 뭐 별건 없는데 혼자만 못 지키면 좀 창피스러운 건데 못 지킨 사람 태반이면 그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벌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내용 중에 보면은 벌이 화분을 가지고서 나무들이나 꽃에 하는 것이 70%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벌 많이 쓰셨죠? 요즘 애들 벌 안 써요. 벌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과일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70%의 위협이 오는 거잖아요. 그 벌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진짜. 벌은 중요한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계에 있는 꽃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꽃나무들 열매를 가지고 다람쥐도 살고 뭐도 살고 원숭이도 살고 모든 동물들이 그걸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자연 생태계 사이클을 이어주는 하나의 출발선인데 그런 화분 매개 곤충이 없어지면 사실 수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벌이 이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곤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후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봄 날씨가 요즘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예전에는 교수님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은 원래 꽃 피는 게 다 달랐지 않습니까? 목련이 피고 맞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네요. 벚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피잖아요. 연차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지금은 동시에 다 펴버리죠.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꽃을 물어보면은 봄 되면 모든 꽃이 동시에 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인지하지 못한 건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럼 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꽃이 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럼 꿀을 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래요. 근데 기후가 좁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얘들이 그렇다고 야간 근무하면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고 벌들이 이렇게 해야 자기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딸 수 있는 걸 딸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한 서너 달 정도 딸 수 있다 치면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달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3분의 1밖에 채취를 못하게 될 거고, 먹이가 줄어들면은 얘들이 이제 그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바이러스나 이게 병해충 같은 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벌은 원래 근면의 상징이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근데 지금은 두세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상태. 이게 참. 아니, 그러면 벌 하나만 가지고서도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냐. 또 이번에 최근 뉴스에서는 수박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열리는데 이것도 또 벌의 영향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과일은 또 수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달리질 않거든.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은 생태계라는 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거든요. 또 이렇게. 저도 소가 몇 마리인지 몰랐는데 15억 마리나 있어요? 네, 그 정도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는 만만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전에는 농경을 쓸 때 보면 예를 들면 소가 뭐 3, 4억 마리 정도 이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소를 농업에 쓰지 않는 데 이제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난 게 가장 크고 소가 안타깝게도 위가 4개죠. 위가 4개다 보니까 여기서 박테리아가 살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초식동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장이 긴 초식동물들은 다 그런 거죠. 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가축들이 원래는 예전에는 보면은 인간이 먹지 못하는 풀을 먹었잖아요. 되게 셀룰로스를 먹으면서 이런 염소나 양 이런 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을 넓혔지 않습니까? 저 북쪽 지방까지 초원지대까지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동물들이었죠. 이 동물이 없었으면 그 농사가 안 되니까 일장이 짧아가지고요. 근데 동물들 덕분에 그렇게 넓어졌고 사실 그럴 때는 자연 사이클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요즘에 이제 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됐죠. 요즘은 또 풀만 뜯으면 또 상관없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곡식을 먹죠. 네, 소와 돼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러면 또 농경지가 필요합니다. 사료를 먹어야 되니까요. 특히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콩이지 않습니까? 대두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 대부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재배가 되는데 브라질이 가장 많은 콩을 생산하는데 거기가 아마존 밀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밀림이 또 훼손되는. 소라는 게 사료 효율이 돼지보다 또 낮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생선 같으면은 1.2kg의 곡물을 먹으면은 1kg의 생선이 생산되는 거고 닭 같으면 한 1.8kg 정도 이게 아주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먹으면은 이제 닭고기 1kg 생산되는 거고 근데 돼지는 한 4kg 정도 소 같으면은 한 7kg 정도를 얘기를 해요. 7kg 정도를 곡물을 먹으면은 1kg 정도의 소고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죠. 또 소득이 높아지면은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큰 돈 로또로 되면 또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안 먹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소득이 높아지면은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경제가 발전되고 하니까 향후 한 20, 30년 내에 소고기가 300%까지 3배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는 미국 그 곡물협회 같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15억 마리인데 그럼 그걸 저기 하려고 하면 뭐 사실 요즘 뭐 대체육도 생기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차피 소, 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3배 정도면 엄청난 거네요. 아시아 지역만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또 경제 발전이 빠르면서 원래 소득이 높아지면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책에 보면 코로나19는 다음에 올 경기 침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막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뒤 경기 침체에 이어지는 기후 변화는 그 파도에 비하면 굉장히 왜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파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 파도에 대한 언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 생태계 전반적으로 생물이 그냥 멸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적응을 못 하니까요. 우리야 뭐 더워지면 에어컨 틀고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이게 자기 서식지가 있는 데서 식물들이 달라지고 나면은 거기를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도 뭐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이동을 해야 되면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성화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서해 바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산호가 백화 현상 나타나고 호주의 대산호처럼 이미 50% 정도가 하얗게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5도 정도 세계가 되면은 90% 정도의 조개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명확한 사실들인데요. 기후가 바뀌면은 생물이 다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푸른 초원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후가 바뀌고 나면 이게 또 사막이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생물 자체가 바뀌는데 생물이 줄어들면 또 우리인데 무슨 영향이 있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자가 뭐 우리나라에 없다고 호랑이가 없다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식량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농업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물을 키우고 물고기를 잡고 농축수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사실은 자연이 어떻게 생산하는 재생산 능력을 하잖아요. 거기에 딱 기대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거기 기대고 있는 산업이니까 재생산 능력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토양도 기온이 올라가면 점점 더 이렇게 비옥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똑같은 양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비료를 써야 되고 더 많은 농약을 쳐야 되고 이렇게 할수록 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농업 재생산 능력은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근데 이것들이 태풍처럼 갑자기 확 몰아치면은 우리가 인식을 할 텐데 인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럼 인류는 잘못하면 이런 것에 의해서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파충류, 마양소를 뭐 해가지고 이런 식물들이나 동물들의 멸종에 대한 부분이 기후에 대한 변화나 주변의 상황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인류가 과연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럼 이런 사건에 의해서 사람도 멸망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탄소 중립을 하면은 뭐 이렇게 세상이 좋아질 거고 안 해도 뭐 조금 더 나빠질 거다. 이 정도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게 뿜어놓은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전혀 안 내보낼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IPCC 보고서라는 곳에 보면은 1.5도까지는 무조건 가거든요. 2030년에 40년 사이인데 지금은 아마 30년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이 얼마 전 해수면이 얼마 더 올라가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조개류가 90% 사라지고 바다가 이게 백화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건조지대가 쭉쭉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뭡니까 작물 이게 옥수수나 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작물인데 이 작물들은 뭐 15%에서 20% 정도까지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들 하는데 이분들이 수치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식량 위기가 올 때 그 식량이 줄어든다 하면 글로벌적으로는 한 10%만 줄어들면은 아주 큰 식량 위기가 오는 거죠. 분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소비하는 거 우리가 소비했다고 하는 양에 비해서 통계가 한 5% 정도 이렇게 많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분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뭐 일부 지역까지 약간 배고픈 지역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은 풍족하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데 5% 정도 줄어들면은 80억 인구의 5%면은 한 4천만쯤 되지 않습니까? 4천만 명 좀 먹을 식량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뭘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만약에 4천만, 5천만 명이 만약에 배고픔에 직면하면은 이분들은 그냥, 이게 다이어트하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움직일 거잖아요. 이미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정된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자는 건 뭐냐 그러면은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매번 뉴스에서 보게 될 뉴스들인 거고 그거는 그 예외 없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노력하자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보다 어떻게 더 안 나빠질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두 가지 길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파국은 어쩔 수 없거든. 이미 벌은 것만 가지고도. 근데 어느 정도의 파국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완전히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문명 자체의 경로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경로를 막자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우리의 손을 떠날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죠. 정확히 표현. 상황은 분명히 나빠질 겁니다. 경제도 다 나빠지겠죠. 모든 게 달라지면 그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요. 근데 여기부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는 걸 막자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 먹거리는 괜찮은가? 식량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생산도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생태계를 전체를 보고 있으면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비료를 써야 되고 돼지나 소를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땅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기존 땅에서 더 많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땅을 더 넓히거나. 근데 땅은 이미 넓힐 곳은 거의 다 넓혔지 않습니까? 저기죠. 북극 쪽에서 이제 새롭게 따뜻해지면서 농사가 가능해지는 지역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러시아나 캐나다 쪽에서 약간 좀 더 농경지가 늘어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밀림 지역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아마존 뭐 1년에 진짜 축구장 몇 개, 몇천 개, 몇만 개 수준씩 이렇게 막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구 이 환경에 미치는 사이클이 더 빨라지는 거죠. 축적됐던 어떤 유기물이 계속 분해되면서 대기의 온실가스를 높이고 또 나무가 흡수하던 걸 나무를 자름으로 해가지고 흡수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시계를 점점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인구는 60년 전에만 해도 20억에 불과했잖아요. 지금 이미 80억이지 않습니까? 30년 있으면 또다시 한 20억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식량은 무조건 더 생산돼야 되는 그 비율만큼요. 이거는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난리가 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에서도 뭐 야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층을 만들어서 또 식량 생산을 막 늘리고 해서 과학 발전이 되면서 또 IT가 동원이 되면서 또 새로운 방식이 또 동원되면서 식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문제 없지 않나 그랬는데 박사님 책에 의하면 그만큼 또 인구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길래
원래가 이제 생물이라는 게 미생물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생물이라는 게 먹이가 있고 뭐 환경 조건이 괜찮으면 일단 증식부터 하지 않습니까? 봄이 딱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꽃부터 피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에 대한 생물 종의 근본적 목적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인구도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960년에 불과 2천만 정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 인구였고 지금 1억이 넘어갔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 조건이 좋아지고 식량이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해지면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사이클을 빠르게 만드는 거죠. 스마트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채소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쓰게 되는데 대부분 물을 공급해야 되고 비료도 공급해야 되고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데 생산하게 되면은 그런 환경 부하는 줄일 수 있으니까 상대적 유리한 면은 있지만은 농경지를 아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식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작물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메인 식사나 우리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의 의미로서는 약간 좀 약한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식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칼로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주로 이제 곡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밀, 옥수수, 콩, 쌀 이렇게 해서 곡물을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축산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가축들은 유박이나 이걸 또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출발점이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는 곡물 수출을 금지했다. 아니면 어디는 뭐 쌀 수출을 금지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국에 뭐를 금지했다. 해가지고 이게 보면 식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원화시키고 결국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쇄를 하거나 아니면 무기화까지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하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2,300만 톤 정도의 곡물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1,700, 1,800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국가에서 한 80%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산업화된 이후로 우리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오면서 우리나라는 식량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인식 속에는 식량이나 원래 돈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 글쎄요. 저도 그게 돈을 주고서 살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졌거든요. 그게 인구 증가율보다 농업 생산성 증가가 더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1인당 곡물로 치면은 예전에는 한 1인당 1년에 280kg 정도 돌아갔다 치면 지금은 한 거의 400kg 가까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의 농업 분야 유럽의 이제 가장 큰 건 뭐냐 그러면 가능하면 농경지는 더 적게 쓰고 줄어든 농경지만큼은 다시 숲으로 되돌리고 좁은 농경지의 생산성은 더 높이고 결론적으로는 투입은 작게 하고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거를 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후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에도 언급해서 갈택이어의 고사라고 있잖아요. 연못에 물을 퍼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잡을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 없을 거다. 아무도 잡을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럴수록 이제 토양은 나빠지고 악영향을 미치면서 못하게 되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동시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농업계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농업 시스템은 이게 공업하고 달라가지고 뭘 한번 시작하면은 성과를 보통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2030년에 만약에 어떤 위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치면은 지금부터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만 우리나라에 생산하니까 80%를 생산한 미국에서 작년하고 올해 중서부 지역에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40% 정도가 수확량이 감소를 했고 호주는 2019년, 20년 호주 산불이 엄청 심하게 났다고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생각이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미국하고 호주가 이렇게 피해 갔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흉년이 건조가 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곡물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왔으니까 사실은 가격이 조금 오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운이 나쁘게 호주와 미국이 동시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될 거냐. 세계가 난리가 나겠네요. 진짜. 두 개가 딱 마주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위기가 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기가 두 개가 딱 겹친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경제 위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거고요. 유가하고.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미국의 가뭄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같이 겹쳐 있는 건데 경제 위기하고요. 만약에 이거 이외에 기상만 가지고도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책 내용 중에 새로운 생산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웠던
있던 식탁이었나? 오늘도 저도 점심 먹으면서 남 박사님하고 오후에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식탁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3분의 2는 남았다라고 하는 거지. 주로 메인을 먹고 반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고 뭐 물도 남아있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그 양의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구나.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뭐 재생은 못하니까 그 새로운 생산 참 좋은 용어긴 한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면은 지금보다 농산물이 한 30% 40% 더 생산돼야 늘어나는 인구를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산물이 농장에서 생산된 다음에 우리가 먹고 파는 전체를 볼 때 대체로 한 30% 정도가 버려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인도 오기 전까지 농장에서부터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고 떨어지고 썩고 우리가 먹고 나서 먹을 때 입에 들어온 다음부터 버려지는 게 또 한 절반 정도 되고 이렇게 30% 정도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 정도만 이렇게 덜 버릴 수 있으면은 10%만큼 더 생산하는 거잖아요. 10%만큼의 농경지를 가지고 이걸 다시 숲으로 되돌리거나 하면 있는 거고 사이클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산을 더 늘리는 거는 환경에 부하가 너무 많고 오히려 기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생산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트랙이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품종을 개량하고 디지털 기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스마트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버려지는 걸 어떻게 줄일 거냐. 음식물 유효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대개는 열흘 정도 놔둬도 괜찮은데 하루만 넘어가도 이렇게 다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못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게 안전계수를 두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유럽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5일 정도에도 열흘 정도 괜찮으면은 그냥 열흘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쓰게 하지 아니면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게 세컨더리 마켓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거는 개도국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나라들이 개도국이지 않습니까? 일부 선진국 빼고는요. 개도국에서는 대개는 농업시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창고라든가 운송시설 같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농업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이제 투자가 필요한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들 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식단 구성을 바꾸곤 하면서 이게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이 버려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만 줄이더라도 아마존을 하나 구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야, 에필로그에 보니까 지금의 세계와 30년 후의 세계는 같지 않다. 저도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30년 후 그러면 2050년 정도 되는 베스트 케이스하고 정말 워스트 케이스를 얘기를 한번 끝으로 한번 해주시죠. 베스트 케이스만 해도 충분히 공포를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베스트 케이스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시죠. 왜냐면 베스트 케이스가 IPCC 시나리오에서 SSP 1-1.9라는 시나리오거든요. 예를 들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는 전 세계가 이런 걸 가정하고 만들어진 시나리오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그러면은 온도는 1.5도 내지 1.6도가 올라가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고 농업 생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IPCC라는 기관에서 최고의 과학자들 모여가 만든 보고서고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면서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갈 거냐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탄소 중립만 해결된다 해서 지금처럼 노력한다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그때쯤 되면 만약에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을 수는 있죠.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식량 문제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투고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좀 그런 얘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 그게 그런 게 보통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왜 어려운지 아마 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하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 그거는. 베스트 시나리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도 많이 보이니까 오늘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새로운 시각을 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세대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세대긴 하잖아요. 다음 세대 최소한 이제
밥그릇은 챙겨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네, 최소한 밥그릇은 챙겨놓고 어떻게 좀 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은 건 있거든요. 기후 문제, 식량 문제가 우리가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구나. 또 농업 문제라는 거는 해외에 무슨 지원하고 뭘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몇 년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전문가를 만들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몇 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10년, 20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해도 이미 뭐 결코 빠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별로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인 거의 투자지 않습니까?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노력을 서로 같이 하시죠. 오늘 남재적 박사님을 모시고 식량위기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자각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농업인의 마인드. 사실은 농업인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의 패밀리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